어느 부부의 행복. 어느 이동시장 부부의 이야기이다. 그들은 날마다 자동차를 몰고 동네 골목길을 누비고 다녔다. 그들의 직업이 각종 채소류와 과일 등을 동네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부부는 가난했지만 서로 믿고 의지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남부럽지 않게 행복한 삶을 살았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 되었다. 그들은 차를 골목길 넓은 공지에 세워놓고 차 위에서 휴대용 장비에 라면을 끓여서 먹었다. 차린 반찬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진수성찬 못지않게 맛있게 먹었다. 아내는 라면을 맛있게 먹으면서 그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 라면도 집에서 먹을 때보다 밖에서 끓여 먹으니 더 맛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남편도 그 말에 동조했다. 아내는 의아스러운 듯이 남편에게 물어보았다. 왜 그럴까요? 남편은 씩 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일러주었다. 그야 외식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 아니겠소? 그 말에 아내는 의아스러운 듯이 되물었다. 외식이라고요? 남편은 어깨에 힘을 주면서 말했다. 그래요. 밖에서 음식을 먹으니 외식이지. 이게 다 남편 잘 만난 덕인 줄이나 아시오. 아내는 우습다는 듯이 또 물었다.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쉽게 대답했다. 다른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도 나가서 외식하기 어려운데 우리는 매일 외식하니 그게 어디요? 그렇다. 우리의 행복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진 않다. 가난하더라도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성계와 무학대사. 옛날 이씨 조선의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는 중마고우였다고 한다. 그들은 뜻을 같이 하고 힘을 합쳐 고려 왕조를 멸하고 한 사람은 이씨 왕조의 왕이 되고 한 사람은 국사가 되었다. 하루는 이 태조가 무료한 듯이 무학대사에게 옛날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격의 없는 농담을 즐기자고 제의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태조는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다. 대사의 머리를 보니까 마치 금방 잡아 털을 밀어놓은 통돼지 같구려. 대사의 얼굴은 완전히 돼지상이요. 이 말에 무학대사가 너털 웃음을 웃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임금님의 얼굴은 정말 부처님 상입니다. 지금 제 눈에는 그곳에 마치 부처님이 앉아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자 이태조는 흥미가 없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다. 아니, 농담을 하자고 했으면 농담을 해야지. 그렇게 말하면 재미가 없지 않소? 나는 대사를 돼지와 같다고 했는데 어찌 대사는 나와 부처와 같다고 말하시오? 그것은 농담이 아니지 않소? 그러자 무학대사는 시치미를 뚝 떼고서 이렇게 답변했다. 사람이란 누구든지 마음속에 부처님을 모시면 모든 사물이 부처님처럼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돼지 같은 탐심이 가득하면 모든 것이 돼지로 보이는 법이랍니다. 결국 무학대사는 자기의 마음이 부처와 같으니까
누구를 보든지 다 부처처럼 보였으며 반대로 이태조의 마음은 돼지와 같으니까 자기를 돼지로 보았을 뿐이라는 말이었다. 이 말을 듣고 이태조는 농담이지만 크게 부끄러워했다고 한다. 사실 사람이란 자기 마음 생기대로 남을 바라보기 마련이다. 같은 동그라미일지라도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컵에 담긴 물을 보고도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겨우 이것밖에 남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마음의 움직임. 옛날 어느 서당에서 스승이 외출한 동안 제자들 사이에서 언쟁이 벌어졌다. 싸움의 발단은 이러했다. 그날은 바람이 몹시 많이 불었다. 제자들은 외출한 스승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 제자가 심한 바람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다. 그때 서당 앞에 서 있는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심하게 나부끼고 있었다. 이 광경을 본 한 제자가 이렇게 말했다. 바람이 세게 부니까 나뭇가지가 몹시도 움직이고 있군. 이 말을 듣고서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얼른 말했다. 어허, 무슨 소린가? 저건 바람이 움직이고 있는 거야. 두 사람은 평소에도 언쟁하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그날도 서로 지지 않으려고 했다. 먼저 말한 친구는 조금 언성을 높이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친구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길 게 따로 있지. 바람이 어떻게 움직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들은 한마디도 지지 않으려고 서로의 말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덩달아 한마디씩 말창견을 하기 시작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이다. 아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사소한 말다툼이었던 것이 언성이 높아지면서 급기야 격렬한 언쟁으로 번졌다. 그래서 서당 안이 온통 수라장처럼 삿대질하는 장소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그때 마침 스승이 돌아왔다. 스승은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난 뒤에 이렇게 말했다. 바람이 움직이든 나뭇가지가 움직이든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네. 가장 큰 문제는 자네들 마음의 움직임이라네. 그 바람은 자칫하면 다른 사람의 가슴에 상처를 주기 마련이지. 그러니 자네들 마음속 어디에서 바람이 부는지 잘 헤아려 보게. 사물과 현상은 마음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담뱃값과 어느 노사관. 영국의 웰링턴 장군은 워털루 전쟁에서 나폴레옹을 격파함으로써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인이었다. 어느 해 그는 승전 기념일을 맞이해서 만찬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그때 그에게는 다이아몬드로 장식이 된 값비싼 담뱃갑이 있었다. 그런데 만찬회가 끝날 무렵 그 담뱃갑이 분실되고 말았다. 그 때문에 만찬회의 분위기는 엉망이 되고 말았다. 어떤 이가 손님들의 포켓을 검사하자고 제의하였다.
모든 참가자들이 이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한 노사관이 반대를 하고 나섰다. 다른 손님들은 그의 반대를 무시하고 끝내 포켓 검사를 강행하려고 했다. 그러자 그 노사관은 화를 벌컥 내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고 했다. 난처해진 웰링턴 장군은 이렇게 제안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일은 없었던 것으로 잊어버립시다. 그러나 그 노사관은 얼굴을 붉힌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뚜벅뚜벅 집 밖으로 나가버렸다. 또 다시 해가 바뀌어 그 다음 해에도 승전기념일에 그런 모임이 있었다. 웰링턴 장군은 작년 그 기념일 이후 입어보지 않았던 그 옷을 다시 꺼내어 입었다. 무심코 호주머니에 손을 넣은 그의 손에 무엇인가 느껴지는 것이 있었다. 그것을 끄집어 내본 순간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그동안 없어진 줄로만 알았던 담뱃갑이었던 것이다. 그는 그 즉시 노사관을 백방으로 찾았다. 가까스로 그는 어느 초라한 다락방에 새들어 살고 있는 그 노사관을 발견했다. 장군은 그 사관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한 뒤에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어째서 그때 모두의 의견에 따르지 않고 억울한 의심을 받았소? 노사관은 얼굴을 붉히며 이렇게 고백했다. 그때 내 호주머니에는 먹다 남은 고기 조각과 빵 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굶고 있었으니까요. 순발력. 독일의 수상 비스마르크는 젊었을 때 사냥을 무척 좋아했다. 어느 날 그는 자기의 절친한 친구와 함께 사냥을 나갔다. 그런데 짐승을 쫓던 도중에 같이 간 친구가 실수를 해서 그만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그 친구는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렸지만 오히려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었다. 친구의 고함 소리를 듣고서 비스마르크는 급히 소리나는 곳으로 달려가 보았다. 친구는 허우적거리면서 비스마르크를 향하여 이렇게 애원을 했다. 여보게, 뭘 해? 손이라도 좀... 그래도 비스마르크는 묵묵히 지켜보고 서 있기만 했다. 그러더니 비스마르크는 갑자기 자기 손에 들고 있던 엽총을 그 친구를 향해 겨누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 자네를 건지려고 손을 내밀었다가는 나까지 빠져 죽을 것이 뻔하기에 내 손을 내밀 순 없네. 그렇다고 내버려두면 자네는 심한 고통을 당하여 천천히 죽어갈 테니 그 꼴을 볼 수도 없네 그려. 그러니 진정한 내가 자네의 친구로서 자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자네를 돕는 것이라고 판단되네. 그러니 죽어서라도 나를 원망하지 말게나. 그러면서 비스마르크는 방아쇠를 당기려 했다. 이것을 본 친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을 힘을 다하여 수렁에서 반 이상 빠져나오는데 성공했다. 그제야 비스마르크는 손을 내밀어 그를 수렁 밖으로 끌어당겨 내주었다. 비스마르크는 빙그레 웃으면서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 내가 엽총으로 겨눈 것은 자네의 머리가 아니라
자네의 순발력이었네. 수렁에 빠진 친구는 비스마르크를 원망하며 두고 보자는 심정으로 수렁을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썼을 것이다. 비스마르크는 곤란에 빠진 친구를 보고 같이 허둥대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일순간 오해했던 친구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마음. 어떤 사람이 차를 운전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다. 집 앞에 거의 다 와서 차를 서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차 앞으로 야구공 하나가 날아왔다. 그는 깜짝 놀라 차를 급히 세웠다. 곧이어 아이 하나가 달려왔다. 그 아이는 차 앞에 떨어져 있는 야구공을 집어들고는 미안한 듯이 이렇게 말했다. 아저씨,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상대 선수가 또 홈런을 쳤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의 태도가 참 특이했다. 분명히 상대 선수가 또다시 홈런을 쳤다고 말하면서도 그 아이의 표정은 매우 밝은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궁금한 듯이 그 아이에게 물어보았다. 얘야, 너는 너희 팀이 홈런을 맞았는데도 하나도 서운하지 않니? 그러자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서운하다니요? 원래 그 아이는 홈런을 잘 치는데요, 뭘. 아이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물어보았다. 그것은 달리 생각하면 너희 팀 투수가 공을 잘 못 던진다는 말이 되는 것이 아니니? 그 말에 아이는 이렇게 말했다. 글쎄요. 하지만 우리 팀 투수는 최선을 다해서 던지는걸요. 그는 아이의 대답에 할 말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말꼬리를 돌려 다시 물었다. 지금 점수가 어떻게 되니? 그 아이의 대답으로는 그의 팀이 8대 0으로 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 아이에게 그의 팀이 너무 못해서 실망스럽지는 않은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아이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오히려 그에게 되물었다. 왜 실망을 해요? 우린 아직 한 번도 공격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아이는 친구들이 부르는 소리에 황급히 공터로 뛰어갔다.